중국이 완전 개박살이 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에서도 인근 태국이나 베트남도 모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 범죄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강대국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들을 한국은 단 3시간 만에 완전 제압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의 정체가 뭐냐는 질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그날의 숨겨진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새벽 4시 47분 프놈펜 경찰서 3층 내 책상 위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2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작성한 건 처음이었죠.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들이 빼곡했어요. 외국인 실종 신고 237건, 억류 의심 사례 89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사건들이 룽청이라는 중국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각 사례마다 날짜와 장소, 피해자 국적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인 47명, 태국인 32명, 베트남인 28명, 말레이시아인 19명까지 숫자를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죠. 오전 9시 반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푸놈 반장이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는 표지만 힐끗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하, 이거 또 시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어요. 반장님,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룽청 조직이 시내 곳곳에 거점을 만들고 있고 매주 실종자가 늘고 있습니다. 푸놈 반장이 보고서를 펼쳐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중국 조직이야. 위에서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푸놈이 책상을 탁 쳤어요. 조용히 해, 속하. 내가 영웅이라도 되고 싶어. 여긴 현실이야. 거기 건드리면 내 자리도 위험해. 그날 오후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보라가 달려왔습니다. 제 동료인 보라는 평소에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속하, 도와줘. 그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피아가 연락이 안 돼. 3일째야. 소피아는 보라의 여동생이었어요.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다며 푸놈펜으로 올라온다고 했었죠.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게 언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 보라가 흐느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고 곧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완전히 끊겼어.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읽지 않아. 저는 즉시 컴퓨터로 실종 신고 접수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소피아의 정보를 입력하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이 22세, 마지막 목격 지역 푸놈펜 중심가. 이 패턴은 제가 6개월간 추적해온 사례들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보라, 소피아가 어떤 일자리라고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텔 리셉션이라고 했어. 보라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월급도 좋고 숙소도 제공한다고 했대.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어요. 그건 룽청의 전형적인 미끼였거든요. 좋은 조건으로 유인한 다음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는 수법이었죠. 푸놈 반장에게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반장님, 보라 동생이 실종됐습니다. 룽청 소행이 확실합니다. 푸놈이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해뒀으니 기다려봐. 72시간 지나면 공식 수사 들어갈 거야. 72시간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룽청은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영영 찾을 수 없어요. 푸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속하, 마지막 경고야. 조용히 하지 않으면 정직 처분 받을 거야.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20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수없이 타협해왔어요. 증거가 있어도 눈 감고 피해자가 있어도 외면하고 상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랐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보라의 떨리는 손과 붉어진 눈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움직이기로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룽청 본거지 위치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공단 지역이었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콜센터 건물이었지만 제 정보원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죠. 자정이 넘어 집을 나섰습니다. 제복은 벗고
평상복을 입었어요. 공식 수사가 아니니까 신분을 숨겨야 했죠. 오토바이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프놈펜의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새벽 1시 30분 룽청 본거지 인근 골목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200m 전에 미리 시동을 껐죠. 걸어서 건물로 접근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년 경찰 생활에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은 처음이었거든요. 건물은 5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3층과 4층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했죠. CCTV가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정문 앞에는 2명의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작은 쪽문이 있더군요.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어두웠지만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죠. 중국어였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각 층을 살폈습니다. 2층은 사무실처럼 보였어요. 컴퓨터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책상마다 헤드셋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각 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방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이 바닥에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웅크리고 있었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는 것 같았어요. 4층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옆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 남자가 중국어로 대화하며 지나갔습니다. 한 명은 오늘 새로 들어온 애들 중에 쓸만한 놈이 있나고 물었고 다른 한 명은 한국 여자애가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 순간 소피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 저는 4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일 끝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죠. 책상 앞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권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십 개는 되어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손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돌아보니 덩치 큰 경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목에 우리 경찰 배지를 차고 있었죠.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이 새끼 누구야? 한 명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경찰이잖아. 다른 한 명이 제 허리춤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이 나왔어요. 그들은 비웃으며 신분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아까 본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중국어로 뭐라고 지시했어요. 경비들이 저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됐죠. 1층 창고 같은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건 지옥이었어요. 한 명이 제 복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숨이 막혔죠. 쓰러지자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 경찰들 매달 얼마씩 받아먹으면서 왜 와? 한 명이 제 머리채를 잡고 물었습니다. 반장한테 연락 안 했어?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거든요. 그들은 계속 때렸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한 명의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한국인들도 거기 위에 있다. 찾으러 왔으면 같이 있을래? 그러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길가였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온몸이 비명을 질렀죠.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은 사라졌고 지갑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만 바지 주머니에 구겨져 있었죠. 그들이 일부러 남겨둔 거였습니다. 경고의 의미로요.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오전 9시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소카 맞아. 보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니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의식이 다시 흐릿해졌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보라의 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계속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룽청 건물 3층 그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고개를 돌리려고 하니 목이 뻐근했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삐삐 울리고 있었어요. 병원이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침대 옆에 보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더군요. 제가 움직이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죠. 소카, 깨어났어.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이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보라가 재빨리 물컵을 가져와 빨대를 입에 대줬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야 말할 수 있었죠. 며칠이나 지났어? 제가 물었습니다. 이틀이야. 보라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의사가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뇌진탕도 있다고 했어. 내가 몇 시간만 늦게 찾았어도 큰일 날 뻔했대. 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룽청 건물, 포켓,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것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소피아는? 제가 물었습니다. 보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소식이 없어.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 푸놈 반장은 뭐래? 적반하장이야. 보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가 무단으로 수사하다가 다쳤다고 징계 대상이라고 하더라. 소피아 찾는 것보다 널 문책하는 게 우선이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이 나라 경찰 조직에서 룽청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보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특공대가 온대. 정말. 저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갈비뼈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보라가 저를 부축하며 계속 설명했어요. 어제 동료한테 들었는데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했대. 외국인 납치 사건이 너무 심각해져서 국제 문제가 됐거든. 한국 국민 피해자가 제일 많으니까 한국에서 직접 팀을 보냈다더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의감도 들었죠. 과연 그들이 우리 경찰보다 나을까? 룽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중년의 여의사였는데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머리를 더 세게 맞았으면 뇌출혈이 왔을 겁니다. 갈비뼈는 자연 치유될 거고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이나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를 찾아야 했고 한국 특공대와도 접촉해야 했죠. 룽청 내부를 직접 본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푸놈 반장이었어요. 그는 문을 닫고 제 침대 옆에 섰죠. 소카,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내가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돼. 왜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복잡해. 푸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룽청에는 고위층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 국회의원, 경찰 간부, 심지어 군 장성들까지. 내가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들 다 곤란해져. 그럼 피해자들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생각 안 하십니까? 푸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난 내 상관이야. 소카. 명령이야. 입 다물어. 안 그러면 경찰 그만둬야 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명령에 따르고 부당한 걸 보고도 눈 감고 권력자들 눈치만 보면서요. 다음 날 아침 보라가 흥분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특공대가 공항에 도착했대. 그녀가 핸드폰 뉴스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대원들이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단단했고 움직임이 절제되어 있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멋있다. 보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경찰이랑은 완전히 다르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우리처럼 주저하거나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후에 병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소카 경관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한국 특수구조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룽청 내부를 직접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서 보라를 봤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진짜 싸움이요. 30분 후. 정확히 약속 시간에 3명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선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뒤따라 2명의 젊은 대원들이 섰죠.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갈비뼈가 욱신거렸어요.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준입니다. 한국 특수구조팀 대장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김태준 대장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꺼내 펼쳤죠. 옆에 선 젊은 대원이 태블릿을 켰고 다른 한 명은 문 쪽을 지키고 섰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 함께 일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소카 경관, 룽청 본거지를 직접 들어가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준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판단이나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보를 얻으려는 집중력만 느껴졌죠. 네. 이틀 전 밤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5층이었고 3층과 4층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도 있었고 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봤습니까? 태블릿을 든 대원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한 방에 대여섯 명씩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층과 4층 전체면 최소 10명 이상일 겁니다. 김태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어요. 제가 갔던 바로 그 건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건 뒤편 이쪽 문이었고 계단은 여기 중앙에 있었습니다. 경비는 몇 명이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정문에 2명. 건물 안에서 마주친 게 2명입니다. 저는 손목에 경찰 배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경비 중 한 명이 우리 경찰 배지를 차고 있었어요. 김태준과 다른 대원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확인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역시 내부 협조가 있군요.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지 경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맞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경찰로서 이런 부패를 인정하는 게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내부 구조를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준이 펜을 들었습니다. 복도 폭, 방 개수, 비상구 위치까지 기억나시는 대로 전부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기억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김태준은 제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죠. 가끔 질문을 던져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했고 태블릿에는 실시간으로 건물 내부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의사는 계속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김태준 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보라가 매일 병실에 와서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한국팀이 캄보디아 경찰청과 회의를 했대.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위층들이 비협조적이래. 작전에 참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더라.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룽청과 연결된 사람들이 자기 꼬리를 지키려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 최고 위층과 직접 접촉했고 결국 작전 승인을 받아냈다고 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퇴원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갈비뼈가 아프긴 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고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태준이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어디로요? 작전 브리핑입니다. 그가 검은색 승합차를 가리켰습니다. 현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소카 경관이 적임자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으니까요. 차에 오르자 다른 대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게 간단히 인사했죠. 이름은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호텔 지하에 마련된 브리핑룸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대형 스크린과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룽청 건물 위성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도면과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김태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죠.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룽청 건물이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영상들이 이어졌습니다. 낮과 밤, 평일과 주말, 모든 시간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72시간 동안 감시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차량 출입 패턴, 내부 조명 변화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건물 내부 투시 영상이 나왔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찍은 거였어요. 사람들의 체온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층에 약 40명. 4층에 약 30명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대부분 밤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본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뜻이었죠. 소피아도 그중 한 명일 거였습니다. 작전은 내일 새벽 4시입니다. 김태준이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1팀은 정문, 2팀은 후문으로 진입합니다. 3팀은 외곽을 봉쇄하고 4팀은 인질 보호를 담당합니다. 제 역할은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통신과 통역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외부 지휘 차량에서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현지어로 통역해 주십시오. 저는 실망했습니다. 직접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준의 눈빛을 보니 이건 협상할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다른 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척척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찰관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긴장되십니까? 김태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런 작전은 처음입니다. 저희도 매번 긴장합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면 긴장은 집중력이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벽 2시 호텔 로비에서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민간인 신분이라 평상복이었지만 그들이 준비해준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묘한 안정감이 들었어요. 김태준이 전체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총 16명이었습니다. 4개 팀으로 나뉘어 각자 임무가 명확했죠. 1팀 팀장 박민수가 장비 가방을 메고 섰고 2팀 팀장 최현우가 통신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3팀은 김태준이 직접 이끌었고 4팀은 의료진과 통역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출발 전 마지막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준이 태블릿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줬죠. 화면에는 실시간 드론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룽청 건물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현재 경비는 3명입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정문 2명, 후문 1명, 내부 순찰은 30분마다 한 번씩 2층을 돕니다. 3층과 4층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 경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침투 시간은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3시 50분입니다. 김태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10분 전입니다. 가장 방심하는 타이밍이죠. 인질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범인 제압보다 피해자 안전이 먼저입니다. 과도한 무력 사용은 금지입니다. 비살상 무기를 우선 사용하십시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에 모든 절차가 입력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합차 세대가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에 탔죠. 차 안에는 각종 통신 장비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옆에 앉았고 통신 담당 대원이 헤드셋을 쓰고 앞좌석에 있었어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새벽은 고요했죠.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 속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소카 경관, 긴장하지 마십시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곳에 있을 겁니다. 걱정돼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대되는 겁니다. 드디어 소피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3시 30분 목표 지점 500m 앞에 차량들이 멈췄습니다. 대원들이 하차해서 마지막 장비 점검에 들어갔죠. 저는 차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끼고 무전기를 점검하고
비살상 무기를 장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민수 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1팀 준비 완료. 최현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팀 준비 완료. 3팀 준비 완료. 김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4팀 대기. 통신 담당 대원이 답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쓰고 여러 채널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4개의 영상이 떠 있었어요. 각 팀의 헬멧 카메라였습니다. 3시 45분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어둠 속을 조용히 전진하는 모습이 보였죠.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정문 경비 둘 확인. 박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접근합니다. 모니터 속 화면이 경비들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는 두 남자가 보였어요. 전혀 경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면이 빠르게 움직였고 경비들이 쓰러지는 게 보였죠. 소리 없이 순식간에요. 정문 확보.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이 팀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후문 경비 한 명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눈치채기도 전에 제압당했어요. 후문 확보. 최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투 시작하십시오. 김태준이 명령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 들어갔던 바로 그 문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대원들의 야간 투시경에 초록빛으로 보였습니다. 1층 클리어. 박민수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인원 없음. 2층 진입합니다. 화면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 순찰 경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대원이 재빠르게 구석으로 숨었고 경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경비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멈춰 섰습니다. 무전기에 손을 뻗더군요. 그 순간 대원이 튀어나와 경비를 제압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었어요. 2층 확보. 사무실 4개. 인원 없음.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3층 진입합니다. 제가 본 바로 그 층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복도가 보였고 양쪽으로 자물쇠 채워진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피아가 저 안에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문 열쇠 확보했습니다. 한 대원이 경비실에서 열쇠 뭉치를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개방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문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6명 정도 됐습니다. 모두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대원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3층 1호실. 피해자 6명 확인. 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인 2명, 태국인 4명입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차례로 열렸습니다. 매 방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던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4층 진입합니다. 최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난 거였어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위협 발견. 최현우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무장 인원 2명. 비살상 무기 사용합니다. 화면에서 섬광탄이 터지는 빛이 보였고 테이저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쓰러졌어요. 전체 과정이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4층 확보. 최현우가 보고했습니다. 간부실 발견했습니다. 문서와 컴퓨터 다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하십시오. 김태준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수색 계속하십시오. 다음 20분 동안 모든 방이 열렸습니다. 총 67명의 피해자가 발견됐어요. 한국인 28명, 태국인 19명, 베트남인 12명. 기타 국적 8명이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구나 싶었죠.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무도 춥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았죠. 구급차 6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보러 갔어요. 얼굴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소피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죠.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직 건물 안에 있나 싶어서 박민수에게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22세 여성, 대학생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잠깐만요.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4층에 아직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문에서 한 명씩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 한 명이 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어요. 보라의 여동생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소피아였죠. 소피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카예요. 뭐라 언니 동료.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연락할게요. 곧 올 거예요.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원이 담요를 가져와 그녀를 감싸줬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찾았어요. 살아있어요. 전화 너머로 보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그녀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룽청 건물 앞이에요. 빨리 와요. 작전이 끝났습니다. 김태준이 무전으로 전체에 알렸습니다. 전원 무사 귀환. 피해자 전원 구조 완료. 작전 성공입니다. 대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어요. 모두 담담하게 뒷정리를 시작했죠. 증거물을 수거하고 제압한 인원들을 경찰에 인계하고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프놈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해가 완전히 떠오른 오전 7시, 김태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카 경관.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가 건물 쪽을 가리켰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지하입니다. 지하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갔을 때는 지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부실에서 발견한 도면에 나와 있더군요. 1층 창고 안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대원들은 철수했고 증거 수집팀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1층 창고는 컴컴했습니다.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뒤편 벽면에 철제 문이 하나 있었죠. 잠겨 있었지만 대원이 간부실에서 가져온 열쇠로 열었습니다. 문 뒤에 좁은 계단이 나타났어요. 축축한 공기가 올라왔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원 2명이 먼저 내려갔고 우리가 뒤따랐죠.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한 20계단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복도는 좁았어요. 어른 2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죠. 양쪽 벽은 시멘트였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위층과는 달랐습니다. 문이 철문이었고 작은 창구멍만 뚫려 있었죠. 김태준이 첫 번째 문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카 경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창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구역질이 났어요. 방 안은 더러웠습니다. 바닥에는 오물이 널려 있었고 4~5명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모두 남자들이었는데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한 명은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문을 여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대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냄새가 확 쏟아져 나왔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고 환기도 안 됐고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대원이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움츠러들었어요. 구조하러 왔다는 말에도 반응이 없었죠.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팀을 불러주십시오. 김태준이 무전으로 요청했습니다. 지하에 추가 피해자 발견. 상태 매우 안 좋습니다. 다음 방도 열었습니다. 여기는 여자들이 갇혀 있었어요. 7명이었습니다. 한국인도 보였고 동남아시아 여성들도 있었죠. 한 여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원이 급히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수액 투여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에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 같았어요. 20살에서 30살 사이로 보였죠.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구조입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함정입니까? 진짜 구조입니다. 한국 특수구조팀이 왔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세고 있었던 거였죠. 가장 긴 게 83일이었습니다. 83일을 이 지옥에서 버텼다는 뜻이었어요. 네 번째 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인과 말레이시아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한 명은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뼈가 잘못 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 것 같았죠. 왜 이런 곳에 가둬뒀을까요? 제가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말을 안 듣거나 탈출 시도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지하에 가둔 거죠. 다른 피해자들이 순종하게 만들려고요. 5번째 방에는 태국 여성 3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임신한 상태였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의료팀원이 그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산모들입니다. 몇 개월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이 임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급히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7개월이었고 다른 한 명은 8개월이 넘어 보였어요. 영양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했죠. 배만 불룩하고 팔다리는 가늘었습니다. 6번째 방을 열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10살에서 15살 사이로 보이는 아이들 4명이었습니다. 모두 베트남 아이들 같았어요.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떨고 있었죠. 대원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한 아이는 오줌을 지렸고 다른 아이는 눈을 꽉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력을 당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싶었죠. 괜찮아, 괜찮아. 대원이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해치지 않아. 구해주러 왔어. 하지만 아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 의료팀원이 초콜릿을 꺼내 보여줬죠. 그제야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하에서 총 38명이 더 발견됐습니다. 위층에서 구조한 67명과 합치면 105명이었죠. 김태준이 본부에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종 피해자 수 105명, 한국인 35명, 태국인 27명, 베트남인 22명, 러시아인 8명, 말레이시아인 7명, 기타 6명, 중상자 12명, 임산부 3명, 미성년자 4명 포함입니다. 전원병원 후송 진행 중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췄어요. 어떤 사람은 햇빛에 눈을 찡그렸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었을 거예요. 구급차들이 줄지어 출발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긴 행렬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을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캄보디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전 8시 룽청 건물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급차들이 계속 오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줄지어 실려 나가고 있었죠. 경찰차도 여러 대 도착했지만 캄보디아 경찰들은 거리를 두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명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았죠.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소피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구급차에 실렸나 싶어서 하나씩 확인했죠. 3번째 구급차에서 소피아를 발견했습니다. 들것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료팀원이 링거를 꽂고 있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의료팀원이 답했습니다. 외상은 크지 않지만 쇼크 상태예요.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소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소피아, 들려요? 저예요, 소카. 보라, 언니 동료.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쳐다봤죠. 초점이 없었어요.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그녀가 약하게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구조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끝난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네, 정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곧 올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소피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어깨가 떨렸어요. 의료팀원이 제지했습니다. 안정시켜야 합니다.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그가 진정제를 준비하더군요. 저는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보라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소피아가 지금 병원으로 가요. 중앙병원으로 올 거예요. 어서 와요. 알았어. 보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나가는 중이야. 10분 안에 도착할게.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로 나갔죠. 저는 그 뒤를 지켜봤어요. 소피아가 무사하길 바랐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치료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태준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친구분 동생이죠? 그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찾아서 다행입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고요.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김태준이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5명이나 이런 곳에 갇혀 있었다니. 우리가 일주일만 늦게 왔어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하에서 본 사람들 중에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며칠만 더 있었으면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그때 건물 안에서
대원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대장님, 그가 소리쳤습니다. 서류실에서 명단 발견했습니다. 전체 피해자 명단이요. 김태준이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4층 간부실 옆 작은 방이었어요. 벽 한쪽에 파일 캐비닛이 있었고 거기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대원이 노트 한 권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이름들이 빼곡했어요. 국적, 입소 날짜, 상태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대원이 페이지를 넘기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조한 건 105명 뿐이었죠.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김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원이 노트를 자세히 보더니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송됨이라고 적혀 있어요. 날짜도 있고요. 이송, 어디로요? 모릅니다. 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소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송 날짜만 있어요. 김태준이 노트를 받아들고 꼼꼼히 봤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봤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80명 정도가 이송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도 10명이 이송됐더군요. 다른 거점으로 옮긴 겁니다.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룽청은 여러 곳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곳이 위험하면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간부들을 신문해야 합니다. 김태준이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1층 로비에 제압된 간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벽에 기대어 있었죠.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중국인이었고 다른 2명은 30대 정도 됐습니다. 김태준이 그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다른 거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3명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태준이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협조하면 당신들한테 유리할 겁니다.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유리하다고? 중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렸죠. 당신들이 우릴 어떻게 하겠어? 우린 보호받고 있어. 누구한테요? 제가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고위층입니까?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너희 경찰들도 우리 월급 받아먹잖아. 이제 와서 정의의 사도인 척.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경찰들이 룽청에게서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경찰은 상관없습니다. 김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당신들 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명단에 있는 모든 죄가 당신들 것이 됩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압박했어요. 200명 납치, 감금, 폭행, 심지어 미성년자와 임산부까지. 이건 사형감입니다. 중국으로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국제숲에 들어갈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중 젊은 남자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누크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큰 거점이 있어요. 우리보다 3배 큽니다. 김태준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말해주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시아누크빌에만 300명 이상이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포이펫, 바탄방에도 있다고 했죠. 캄보디아 전역에 룽청 거점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프놈펜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페마다, 식당마다, 거리의 대형 스크린마다 같은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 특수구조팀의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김태준 팀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공개한 거였죠. 헬멧 카메라에 찍힌 장면들이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건물 침투 장면, 피해자 구조 장면, 그리고 지하 감금실의 참상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저는 경찰서 휴게실 TV 앞에 서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 경찰들도 몇 명 모여 있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 장면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105명이라고 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다들 알고 있었잖아. 다른 동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했을 뿐이지. 푸놈 반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TV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끄라고.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볼 게 뭐 있어. 하지만 아무도 TV를 끄지 않았습니다. 모두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푸놈 반장도 결국 같이 봤습니다. 화면에서 지하 감금실이 나오자
그의 입이 벌어졌어요. 저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보고서 올렸잖아요. 그때 움직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푸놈 반장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룽청을 방치했고 그 결과가 저겁니다. 반장이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TV에서 기자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푸놈펜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특수구조팀이 단 4시간 만에 105명을 구조했고 캄보디아 경찰이 몇 년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현지 경찰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리 인터뷰였어요. 한 시민이 분노에 찬 얼굴로 말하고 있었죠. 우리 경찰은 뭐 했어요? 중국 조직이 우리 땅에서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했는데 모른 척 했잖아요. 부끄러워요. 다른 시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팀한테 배워야 해요. 그들이 진짜 경찰이에요. 우리 경찰은 배지만 달고 있는 거지. 휴게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두 화면 속 비난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경찰로서 말이에요. SNS는 더 난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페이스북을 열어봤어요. 작전 영상이 이미 수십만 번 공유됐더군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팀 정말 대단하다. 4시간 만에 100명 넘게 구조하다니. 캄보디아 경찰은 반성해라. 몇 년간 뭐 했냐? 룽청에 돈 받아먹은 경찰들 다 잡아넣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었는지 몰랐다. 부끄럽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정당했거든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7시 뉴스에서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룽청 조직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조사할 것이며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SNS에는 조롱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죠. 이제 와서 수사? 웃기지 마. 한국팀이 안 왔으면 계속 모른 척 했을 거면서 어차피 몇 명 희생양 만들고 끝날 거다. 진짜 큰 물고기들은 빠져나갈 거야. 국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을 불러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죠. 뉴스에서 한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수치입니다. 외국팀이 와서 우리 경찰이 못한 일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경찰 조직 전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밤 9시 김태준 팀 숙소로 전화가 왔습니다. 소카 경관,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였어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당연히 당신도 나와야죠. 그가 말했습니다. 현지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좋아하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제가 나서면 조직 내에서 더 미움받을 거였어요. 두려우십니까?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네, 제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카 경관, 당신이 6개월 전에 처음 보고서를 올렸을 때부터 이미 선택한 거잖아요. 진실의 편에 서기로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푸놈펜 중앙호텔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태국, 베트남, 한국 언론까지 왔더군요. 김태준 대장과 대원 몇 명이 단상에 앉았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김태준이 준비한 발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05명의 피해자를 구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전역에 유사한 시설이 더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죠. 시아누크빌, 포이펙, 바탄방에 더 큰 거점들이 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계속 작전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은 어떻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협조적입니다. 김태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비협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지 경찰의 부패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죠. 김태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모든 경찰이 부패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부패한 고위층이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남은 피해자들을 찾겠습니다. 그게 제 의무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일주일 후 국회 청문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 명령을 받았죠. 경찰서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푸놈 반장이 제 책상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카 미쳤어? 그가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국회에서 뭘 증언하겠다는 거야? 사실을 말할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6개월간 보고한 내용, 상부가 무시한 것들, 그리고 룽청과 경찰의 유착 관계까지요. 반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리려고? 이미 돌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순간부터요. 그날 오후 경찰청 내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감사관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 중반의 카람 감사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성 감사관이었죠. 소카 경관, 앉으십시오. 카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내용이더군요. 사실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6개월간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카람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 보고서에 푸놈 반장이 룽청으로부터 월 500달러를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계좌 추적하면 나올 겁니다. 여성 감사관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더니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그녀가 카람을 쳐다봤습니다. 진짜예요.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카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경찰관들 명단도 있습니까? 17명입니다. 저는 또 다른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경감 5명, 경위 8명, 경사 4명, 모두 룽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람이 서류를 넘기며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죠. 소카 경관, 이걸 공개하면 경찰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증언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작전 영상이 공개됐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며칠 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형 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의원들, 기자들, 방청객들까지.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생중계되고 있었죠.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의원 20명 정도가 반원형으로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카 경관, 먼저 경찰로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야당 의원인 소파 의원이 물었습니다. 20년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룽청 조직에 대해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2년 전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외국인 실종 신고가 급증하면서 수상하게 여겼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네, 여러 번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시당했습니다. 조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파 의원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23건이나 되는군요. 모두 반려됐습니까? 네, 전부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놈 반장은 계속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도 룽청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반대편에 앉은 여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 아닙니까? 경찰관이 상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룽청 간부가 작성한 매수 명단까지 모두 여기 들어있습니다. 소파 의원이 USB를 받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올랐죠. 경찰관 이름들과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 3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다양했어요. 이건 한 의원이 입을 벌렸습니다. 17명이나 됩니까? 이건 조직적 부패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푸놈펜 경찰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신은 왜 혼자서 룽청 본거지에 갔습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공식 작전도 아니었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라의 동생 소피아가 실종됐고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폭행당했습니까? 네. 저는 갈비뼈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경비들에게 맞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우리 경찰 배지를 차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경찰 배지를 차고 범죄 조직을 돕다니. 소파 의원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수치입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모두 증언했어요. 룽청의 운영 방식, 피해자 모집 수법,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관계까지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소파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경찰로 일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제 일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저는 그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룽청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도 손 놓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부패한 고위층, 침묵하는 동료들, 그리고 정의보다 돈을 택한 사람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것처럼 진짜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국민을 보는 경찰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바쁘게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실종됐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당신 같은 경찰이 있어서 희망이 생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죠. 그날 밤 뉴스에서 청문회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제 증언이 헤드라인이었어요. 청문회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출근하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조직을 배신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 선배가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갔고 후배 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배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라가 쓴 거였어요. 소카 고마워. 소피아가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푸놈 반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다른 관련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었죠. 오후에 김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카 경관, 시아누크빌로 가십니다. 다음 작전 준비 중입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레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일이기도 합니다. 시아누크빌로 가는 차 안에서 김태준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룽청 간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지도였어요. 시아누크빌 외곽에 거대한 건물 단지가 표시되어 있었죠. 푸놈펜보다 3배 크다고 했습니다. 김태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3동이 연결되어 있고 약 300명이 갇혀 있다는 정보입니다. 경비도 더 삼엄하고요. 이번엔 더 어렵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푸놈펜 작전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차창 밖으로 캄보디아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야자수들, 그리고 가난한 마을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숨어 있을까 싶었죠. 시아누크빌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해변 도시답게 바다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변이 아니라 외곽공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임시작전본부는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한국 대원들 10여 명이 와 있었고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캄보디아 경찰도 몇 명 함께합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협조하겠다는 경찰들이 생겼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누가 옵니까?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보라가 들어왔어요. 전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라,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도 참여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피아를 구해준 사람들이잖아. 나도 다른 피해자들 구하고 싶어. 뒤따라 다른 경찰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젊은 경찰들이었어요. 청문회를 보고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꾸고 싶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경찰 일을 하고 싶어요. 김태준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밤 10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준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섰죠. 이번 작전은 더 복잡합니다. 건물이 3동이고
경비가 10명 이상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화면에 작전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6개 팀으로 나뉘어 각 건물마다 2팀씩 배치된다고 했어요. 저와 보라는 3팀에 배정됐습니다. 작전 시간은 내일 새벽 3시입니다. 김태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자정에 출발합니다. 대원들이 각자 위치로 흩어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비 점검, 무전기 테스트, 경로 확인까지 모든 게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됐어요. 보라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소카, 무섭지 않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섭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그러던데 지하방에 있을 때 매일 밤 기도했대. 누군가 와서 구해주길.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예요. 자정이 되자 차량들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6대였어요. 검은 밤길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연대감도 느껴졌죠. 한국 대원들과 캄보디아 경찰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사람들을 구하는 것. 목표 지점 1km 전방에 차들이 멈췄습니다. 대원들이 하차해서 최종 점검에 들어갔어요. 김태준이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프놈펜에서 105명을 구했습니다. 오늘은 300명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데려옵니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새벽 2시 50분. 각 팀이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라와 함께 3팀을 따라갔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건물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군데군데 켜져 있었고 경비들이 순찰하고 있었어요. 3시 정각, 김태준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전팀 작전 개시.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프놈펜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시아누크빌로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몇 명이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소피아들이 구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 무전기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팀, 정문 접근 중. 최현우가 이어받았습니다. 2팀, 후문 확보 준비.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새벽을 계속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룽청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마지막 피해자가 구조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